1946년 1월 28일 밤 쇼스타코비치의 오페라 무첸스크의 레이디 맥베스는 모스크바를 열광시켰습니다. 그러나 객석에 앉은 이오시프 스탈린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갔고 환호는 알 수 없는 공포의 그림자로 변했습니다. 이 밤은 한 천재 작곡가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서막이었습니다. 오페라 무첸스크의 레이디 맥베스는 파격적인 음악과 노골적인 묘사, 사회 비판적 내용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스탈린은 공연 중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고 그의 분노는 곧 프라우다 지면을 통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한 개인의 심기가 한 예술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틀 뒤 프라우다 한면에 실린 음악 대신 혼란이라는 사설은 단순한 비평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쇼스타코비치에 대한 국가의 공개적인 숙청 선고와 같았죠. 순식간에 그의 작품은 공연 목록에서 사라지고 찬사는 비난으로, 명성은 위험으로 변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쇼스타코비치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는 언제 체포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매일 밤을 지새웠고 한때 혁명의 아들이라 불리던 천재는 이제 숙청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한 예술가의 길고 고통스러운 침묵의 시작이었습니다. 1906년 제정 러시아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능한 공학자이자 음악 애호가였고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였죠. 일찍이 피아노에 비범한 재능을 보인 어린 쇼스타코비치는 6살부터 정식으로 음악 교육을 받으며 음악 신동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년기와 학창 시절은 러시아 혁명의 격동기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이 나라를 뒤흔들던 1917년 11세의 쇼스타코비치는 페트로그라드 음악원에 입학하여 알렉산드르 글라주노프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혼란 속에서도 그는 학업에 매진하며 작곡가로서의 기초를 다져갔습니다. 20살이 되던 1926년 쇼스타코비치는 졸업작품으로 자신의 첫 교향곡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 7번 교향곡은 놀랍도록 성숙한 음악성과 독창성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고 그는 순식간에 소련의 젊은 음악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국제적인 찬사가 쏟아지며 그의 이름은 빠르게 알려졌습니다. 혁명 직후 소련의 예술계는 잠시 자유와 실험 정신이 넘쳐나는 활기찬 시기였습니다. 아방가르드와 구성주의가 꽃피우며 새로운 예술 형식에 대한 탐구가 활발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술 역시 국가 이데올로기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압력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936년 1월 최고의 찬사를 받던 쇼스타코비치의 오페라 메우첸스크의 레이디 맥베스가 혹독한 비판에 직면합니다. 음악 대신 혼란이라는 기사는 그의 작품을 퇴폐적이라 맹렬히 비난했죠. 이는 단순한 비평이 아닌 스탈린의 직접적인 경고였고 그의 운명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이 비판은 단지 한음악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스탈린은 모든 예술 분야에 걸쳐 사상 통제를 강화하며 문화 혁명의 깃발을 들고 있었죠. 인민의 적으로 낙인 찍힌 예술가들은 체포되거나 숙청당하며 침묵을 강요받았고 소련 전역은 공포의 그림자에 휩싸였습니다. 쇼스타코비치는 이 경고의 무게를 누구보다 절감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체포될까 두려워 잠 못 이루고 늘 짐을 싼 채 문 옆에서 초조하게 기다려야 했죠. 그의 오페라는 공연이 중단되고 다른 작품들도 심의에 묶이며 천재 음악가의 삶은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첫 번째 위기는 쇼스타코비치의 음악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겼습니다. 그는 체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순응하는 듯 보였지만 내면으로는 저항의 불씨를 키웠습니다. 침묵 속에서 자신만의 언어로 시대를 기록하려는 위장된 투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1936년 스탈린의 혹독한 비판에 직면한 쇼스타코비치는 생존을 위한 기로에 섰습니다. 그는 짓밟힌 명예를 회복하고 숙청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체제에 순응하는 듯 보이는 새로운 교향곡을 쓰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예술가의 고뇌이자 절박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1937년 초연된 교향곡 아섭번은 소련 예술가의 정당한 비판에 대한 창조적 답변으로 선전되었습니다. 강력한 선율과 웅장한 피날레는 대중과 당국의 환호를 받았고 쇼스타코비치는 이 작품으로 일시적인 사면을 얻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체제에 순응한 성공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환호 속에는 미묘한 균열이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승리감에 차 있어야 할 마지막 악장에 반복되는 강요된 활기는 감상자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아닌 공허한 강압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는 시대의 고통을 비웃는 듯한 날카로운 풍자로 읽혔습니다. 쇼스타코비치는 교향곡 아스번을 통해 비극적인 시대의 절규를 침묵 속에 담아냈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찬양에 가면 뒤에 숨겨진 개인의 고통과 저항을 오선지 위에 새겼습니다. 그의 감산드소스크의 음악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자 얼어붙은 시대에 속삭이는 양심의 외침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예술은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1942년 8월 굶주림과 폭격에 시달리던 레닌그라드에서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11번이 초연되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의 라디오를 통해 울려 퍼진 이 곡은 소련 전역과 서방 세계에 필사적인 저항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향곡 11번은 레닌그라드라는 이름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소련 당국은 이 곡을 나치 침략에 맞선 인민의 영웅적 투쟁을 상징하는 선전 도구로 활용했죠. 서방에서는 자유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나 정작 작곡가는 여전히 당국의 감시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스탈린은 다시 예술계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1948년 지다노프 독트린은 쇼스타코비치 등 작곡가들을 형식주의와 서구적 퇴폐로 비난하며 숙청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그의 음악은 대중에게서 멀어졌고 당의 명령에 따르는 작품만을 써야 하는 압박에 시달렸죠. 숙청의 공포는 여전했고 쇼스타코비치는 생존을 위해 단기 요구하는 애국적인 음악을 쓰는 고통스러운 타협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밀히 자신의 내면을 담은 현악 사중주를 작곡하며 해빙기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스탈린 사망 전까지 그의 음악적 자유는 얼어붙은 채였습니다. 쇼스타코비치의 죽음은 그를 둘러싼 논쟁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음악 사관은 음악, 특히 교향곡들은 여전히 거대한 물음표로 남아있죠. 과연 그는 시대에 충실한 대변자였을까요? 아니면 억압 속에서 은밀히 저항했던 예술가였을까요? 이 질문은 그의 모든 음표 속에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의 음악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찬가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러나 소련 붕괴 후 그의 심오한 교향곡 속에서 스탈린 체제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와 은밀한 저항의 메시지를 발견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양면적인 해석은 그의 음악을 더욱 복잡하고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과연 그의 음악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마도 쇼스타코비치 자신조차 하나의 답을 내리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청중은 그의 음악을 통해 각자의 경험과 시대상을 투영하며 다양한 의미를 찾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예술이 가진 보편적인 힘이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유입니다. 쇼스타코비치는 스탈린 시대의 어둠 속에서 침묵과 타협, 그리고 예술적 저항의 경계를 오갔습니다. 그의 교향곡들은 단순한 음표의 배열이 아닌 한 인간이 시대를 살아낸 고뇌와 용기, 그리고 아이러니를 담은 거대한 서사시입니다. 우리는 그의 음악을 통해 과거의 비극을 기억하고 예술의 힘으로 미래를 조망합니다. 미완의 수수께끼로 남은 그의 영혼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